이용한 새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성하철입니다. 먼저 새 소리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소리가 어떻게 성선택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 왜 새가 노래를 하고 있는지, 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콜과 송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콜이라고 하면 콜이라고 하면 다양한 콜로 나뉘어져 있는데, 간단하고 날카롭고 단음으로 이루어진 신호를 우리는 콜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송은 길고 복잡하고 반복적인 신호를 우리는 보통 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콜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새끼들이 부모한테 먹이를 달라고 하는 그 구걸음, 백인콜이 있고, 그리고 부모와 부모 간에, 그러니까 이제 암수 간에, 그리고 수컷 부모와 자식들 간에, 혹은 이웃 개체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할 때 내는 접촉음, 소셜 컨택트 콜이 있고, 또한 짝을 지을 때 내는 짝짓기 그리고 주변에 포식자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계음,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음, 이와 같이 간단하고 날카롭고 단음으로 이루어진 신호를 우리는 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송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굉장히 반복적인 신호를 우리는 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봄철이 되면 새들이 보통 나무 꼭대기나 건물 꼭대기에 앉아서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송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콜을 하는 게 아니라 송을 한다. 그래서 새 소리는 크게 두 부분, 콜과 송으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크게 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갑자기 공중에서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매 같은 포식자가 나타날 때 내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술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데 공중에서 나타나는 포식자 이외에, 예를 들어서 땅에서 고양이라든지 포식자, 이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쪽제비라든지 주변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땅에서 나타나는 포식자들에게 대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것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변에 먹이가 있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자, 암탉이 이런 소리를 내면 병아리들은 여기에 먹이가 있구나 해서 병아리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암탉은 여기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또한 이건 물대새 종류입니다. 물대새 종류로 파이핑 플로버라고 하는데, 이 파이핑 플로버도 역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중에 자기의 세력권을 주장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공중에 날면서, 여기서 낮게 날면서 날개를 양쪽으로 퍼덕이면서 내는 소리, 그리고 공중에 주변에 포식자들이 나타날 때 경계할 때 내는 소리, 그리고 둥지를 땅 위에 파는데, 둥지를 만들 때, 팔 때 둥지를 땅 위에다 파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컷 혹은 수컷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자, 또한 주변의 포식자, 육상의 포식자, 땅 위에 나타나는 포식자를 향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새끼들이 이러한 소리가 날 때 새끼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새끼들은 땅 위에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포식자한테 쉽게 노출이 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들려줄 소리는 주변에 수컷들 간의 상호 공격적인 소리를 낼 때 내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짧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강렬하게 나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 휘파람새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새죠. 예, 지금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의 송이라고 하는 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송을 반복해서 여러 번 내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고 단편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의 과학적인 어떤 분류를 해보면 과학적으로 보통 동물계, 킹덤,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또 중간에 뭐가 있죠? 곰팡이나 버섯, 그 같은 그런 개도 있고요. 총 우리는 보통 5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동물계에 속하고 무는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개는 가장 큰 분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아래 단계 무는 척삭동물문, 강은 조강에 속하여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강에 속한 조류들, 새죠. 조류들을 크게 또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금류, 명금류에서 송버드라고 합니다. 송버드, 혹은 오신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비명금류가 있죠. 난송버드. 이거는 글자 그대로 명금류라고 하면 송을 하는 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명금류는 송을 하지 않는 새들, 주로 아까 얘기했던 콜들을 위주로 한 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명금류들은 주로 송을 하는데 콜도 있죠. 근데 비명금류의 경우는 주로 콜을 내고 송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또한 새들을 명금류와 비명금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런 송, 이 송의 특징은 뭐냐? 제일 먼저 송은 명금류들이 낸다고 했는데 이 송을 학습한다는 것이 참 특이한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죠. 마찬가지로 이 새들도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 성체들로부터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태어난 새끼들을 고립된 상황, 부모와 단절을 시켜서 홀로 크게 놔두면 비정상적으로 노래를 하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처럼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문화의 진화적인 과정 좀 더 고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일종의 cultural evolution, 문화적인 진화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죠. 강원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자식들한테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하나의 교류가 없고 하면 결국은 일종의 사투리, 방언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문화의 진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진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또 에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돌연변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A, B, C, D라고 이야기하다가 A, B, C, C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배우는 학습 과정 속에서. 또한 이웃 개체들 간에 혹은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 목포와 광주 사이에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다 보면 그죠? 목포 사투리를 좀 더 배울 수도 있고 광주 사투리를 배울 수도 있고 혹은 광주와 예를 들어서 통영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섞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송의 특징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어떤 진화적인 과정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투리,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새는 딱새입니다.
이 딱새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태백산맥, 뭐 차령산맥 하면 그 사이 이 큰 산맥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 딱새 소리를 녹음을 해 보았어요. 녹음을 해 보니까 그 지역별로 특징적인 소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기 D는 초록색이, 그죠? B는 노란색이, 그리고 C하고 D는 이 산맥이 어느 정도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이 A는 이제 회색 정도가 많이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특징적인 소리들이 나타나는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방언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학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이 나타나는 원인은 태어난 것에서부터 이동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학습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배워서 이동을 하면, 그죠? 그 지역에서 배운 것들을 퍼지게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동 거리와 학습 시간, 학습 시기에 의해서 사투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새들의 송과 콜을 구분을 했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적인 문화, 그죠? 진화적인 문화 과정을 통해서 지역 간의 어떤 방언, 사투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이제 성선택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요 새는 극락조입니다. 이 극락조의 수컷이죠, 그죠? 극락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공작새들이죠. 요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번식하고 있는 긴꼬리 딱새입니다. 긴꼬리 딱새. 꼬리가 상당히 길죠. 꿩이고, 공작새는 꼬리가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 가시가 등에 보이죠. 이 가시고기의 수컷이고 암컷입니다. 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이 두 마리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전 5개의 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5개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나 긴 꼬리를 가지고 있거나 색깔을 가지고 있죠. 또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뿔을 사슴들은 가지고 있느냐? 사슴들이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들여다보면 당연히 이렇게 화려하거나 긴 꼬리를 가지고 있거나 색깔이 있다면 당연히 포식의 위협이 증가해요. 또한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또한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자연 선택의 결과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연 선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각 여러 개체들은 변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형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생존에 유리해서 그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많이 퍼뜨려서 결국은 그 자손한테 많이 퍼뜨려서 그 파퓰레이션, 그 개체군 내에서 그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우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자연 선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연 선택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냐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포식의 위협이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나타났을 적에 포식자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화려한 새일수록, 그죠? 눈에 띄는 물고기일수록, 뿌리가 커서 이동이나 움직임에 제한을 갖는, 도망가다가 걸리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생존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그림 5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사진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새에서 뿐만 아니라 물고기에서 그리고 포유류인 사슴에서 나타나냐는 것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부 다 수컷이다. 그죠? 수컷이라는 거죠. 수컷. 암컷은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꼬리도 상당히 짧아요. 극락조의 암컷도 상당히 밋밋합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암컷의 사슴은 뿔이 이와 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자, 수컷이다.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전부 다 성체다. 성체라는 것이죠. 성체다. 그러니까 유족, 어린 새나 어린 물고기, 어린 사슴들은 이와 같은 뿔을 발달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번식기 때 1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니라 번식기일 때 화려하게 모습을, 예를 들어서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번식기일 때 화려한 빨간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번식기 되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번식기 때 이렇게 싸워요. 비번식기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긴꼬리 딱새도 역시 마찬가지 노래를 하고 하는데 비번식기 때는 조용하고 또 번식기 때 상당히 자기를 과시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 주로 사용한다? 특히 짝짓기 동안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짝짓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암컷이 수컷을 만나고 수컷이 암컷을 만나서 결국은 자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자기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전달시키는 과정 속인데 이 두 암수가 만나는 과정은 무작위적으로 아무나 만나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지는 않겠죠. 결국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그러면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또한 개체가 짝짓기 위해서 또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배우자를 이러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짝짓기 할 때 주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빛깔 혹은 싸움이 일어나거나 긴 꼬리를 가져서 어떤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선택으로서 지금 아까 5가지 그림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 성선택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짝짓기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화려할수록 그리고 긴 꼬리일수록 뿔이 클수록 뿔의 크기, 뿔의 사이즈가 클수록 그죠? 그리고 화려할수록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피메일 초이스, 암컷을 짝짓기 하기 위해서,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수컷이 선택을 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다 보면 피메일 초이스, 암컷이 선택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까 사슴과 사슴이 경쟁하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수컷과 수컷을 서로 싸움을 통해서 멀리 쫓아내기, 상대편 수컷을 멀리 쫓아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는 수컷과 수컷의 경쟁이거나 피메일 초이스,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보았던 5가지의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선택은 동성에 대한 수컷과 수컷, 동성에 대한 개체의 생식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연선택은 어린 새건 큰 새건 혹은 암컷이건 수컷이건 상관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유리한가. 그래서 생존을 통해서 결국은 생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선택과 성선택의 관점에서 아까 5가지 그림은 성선택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새의 노래로 다시 돌아와 보면 명금류의 송을 얘기했죠. 송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마다
새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는 하나의 송 타입만을 가지고 평생 하나의 ABC라고 노래를 했으면 ABC라고 평생 노래를 하는 새가 있는 반면에 아까 보았듯이 휘파람새는 약 둘에서 5개의 다른 타입의 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송스페로입니다. 송스페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AAA, BBB, CC 이렇게 해서 노래하는데 6가지나 10가지 정도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노랑톤 맥스는 약 30개 이상을 우리가 카운트를 했었고요. 굴뚝새 일종인데 이런 것은 아주 복잡한 소리를 내는데 약 85에서 90개까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송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성선택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암컷의 경우, 피메일 초이스의 경우 뭐냐면 수컷이 아주 다양한 레퍼토리 사이즈가 크거나 복잡한 새를 가지고 있는 새를 암컷이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컷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주 다양하거나 복잡한 송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한 사육상태 암컷에게는 복잡한 새소리를 틀어주면 그 새소리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단순한 새소리보다는. 또한 수컷과 수컷의 경쟁을 위해서도 또한 나타나는데 세력권을 이제 방어하는 새들의 입장에서는 레퍼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새가 외부 침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퍼토리 사이즈와 피메일 초이스 암컷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새소리가 나오는 거면 결국은 피메일 초이스 암 입장에서 자기 자신, 수컷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선택을 당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암컷은 왜 레퍼토리 사이즈가 큰 새 혹은 복잡한 새를 선호하는가? 그것은 바로 수컷의 퀄리티에 대한 지표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퍼토리 사이즈가 다양한 소리를 내면 아주 머리도 좋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자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암컷을 더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거나 자손을 더 잘 돌본다든지 혹은 자손들에게 더 좋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컷은 아마도 레퍼토리 사이즈가 큰 혹은 복잡한 송을 가지고 있는 수컷을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맹금류 송의 경우 송을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 지리적인 변이 혹은 방언이 형성되고 수컷 간 경쟁이라든지 암컷 선택으로 성선택 섹슈얼 실렉션이 일어나며 수컷은 짝을 얻기 위해서 복잡하거나 레퍼토리가 많은 송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암컷은 보통 복잡하거나 많은 레퍼토리를 갖는 수컷을 선호하는데 이는 수컷의 퀄리티를 표시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야외에 나가서 새들이 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송을 들을 수 있는 시기는 봄철이 되겠죠. 봄철, 여름철 한창 번식하기 위해서 짝을 찾을 때 내는 아주 나무 꼭대기나 건물 꼭대기 위에서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울어댑니다. 그런 경우 송이라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콜들, 아주 짧고 단순한 소리, 콜들을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송과 콜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송은 이와 같이 학습을 통해서 문화적인 진화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